너 거울 좀 봐라. 얼굴이 푸석푸석하니 그게 뭐냐? 술에 떡이 되어 들어온 남편이 제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은 건 빳빳한 5만 원권 10장이었습니다. 평소 담배 살 돈도 없어서 제 지갑을 뒤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제 퉁퉁 부은 손가락을 비웃으며 숨겨둔 돈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56살 박선자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저의 채널 인생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식당 주방 아줌마입니다. 남편이 15년 전 사업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뒤로 저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까지 고무장갑 한 번 벗을 새 없이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만지다 보니 제 손은 습진으로 진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밤마다 끊어질 듯한 허리를 부여잡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은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 시끄러워. 잠 좀 찾아. 누구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집구석에 있는 사람이 주물러 주지는 못할 망정 타박이나 하다니요. 제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기라도 하면 남편은 대번 인상을 썼습니다. 야,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어? 애들 학비 대기도 빠듯한데 그냥 파스나 붙여. 당신은 엄살이 심해서 탈이야. 남편은 제 건강보다 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 1,000원을 더 아까워했습니다. 저는 섭섭한 마음을 누르고 퉁퉁 부은 손목에 테이핑을 칭칭 감고 다시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못난 남편이라도 내 아이들 아빠니까 내가 참자 하며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의 용돈은 제가 식당에서 남은 누룽지를 끓여 먹으며 아낀 돈이었습니다. 나이 60 먹고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만 할 수 없다며 뻔뻔하게 3만 원만 달라고 손을 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 마감 청소를 끝내고 녹초가 되어 들어왔는데 현관에서부터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소주 냄새만 풍기던 남편에게서 비싼 양주 냄새와 남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마누라, 나왔어.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온 남편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옷차림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나갈 때는 목 늘어난 티셔츠 쪼가리였는데 들어올 때는 번쩍번쩍한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비싼 옷이 어디서 났냐고 묻자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아, 이거 친구가 입다 버린 거 주워 입었어. 왜? 멋있냐? 남편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제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옛다. 팁이다. 맨날 짠순이처럼 굴지 말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그래. 바닥에 흩뿌려진 돈을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떨던 양반이 갑자기 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룸살롱 팁 주듯이 던져주다니요. 순간 여자의 직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이 인간이 도박에 손을 댄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사고를 친 건 아닐까? 술에 취해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남편을 보며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벗어둔 그 번쩍거리는 점퍼 주머니를 뒤지던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나온 건 로또 복권 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15년 고생을 비웃기라도 하듯 숫자 0이 수없이 찍힌 낯선 은행의 VIP 통장이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1, 10, 100, 1000, 무려 16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돈일까?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저는 제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가며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개설 날짜를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순간 3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식당 주방 바닥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술비 5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통 속에 식은땀을 흘리며 사정했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냥 파스 붙이고 좀 참아봐. 죽지는 않잖아. 그랬던 인간이 뒤로는 이미 16억 원을 챙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내 수술비 500만 원이 아까워서 마누라가 아파서 방바닥을 구르는데 모른 척을 했다니.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한 장 넘겨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강남 고급 룸살롱, 골프장 회원권, 백화점 명품관 결제 내역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제가 콩나물값 500원을 깎으려고 시장에서 실랑이를 벌일 때 이 인간은 하룻밤 술값으로 300만 원을 펑펑 쓰고 다녔던 겁니다. 어제 저녁 제 얼굴에 던져준 50만 원이 팁이라고 했던 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부시시한 얼굴의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야, 물 좀 줘라.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하품을 쩍하며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뻔뻔하게 물을 찾는 저 입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통장을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통장을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지금 따져봤자 오리발을 내밀거나 남은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김철수. 내가 감히 나를 기만해? 내가 숨긴 그 돈, 그리고 내 잃어버린 15년 세월. 내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찾아올 거야.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냉수를 한 잔 떠서 탁 소리가 나게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물 여기 있어요. 남편이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동안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남편의 뒤통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피 튀기는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단은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통장을 원래 있던 점퍼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어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이, 박 여사. 오늘 국물 좋네. 시원하다. 남편은 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쩝쩝거리며 국을 들이켰습니다.
그 뻔뻔한 입을 국그릇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둬라. 그게 내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나간 뒤 저는 설거지 거리들을 싱크대에 던져두고 곧장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혼하더라도 나누기 어렵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5년 동안 그 인간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은 다 망가졌는데 그 돈은 10원 한 푼도 내 것이 아니라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먹이자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혹시 짚히는 게 없으신가요? 부정행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침에 몰래 찍어둔 통장 거래 내역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상담소를 나오자마자 저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백화점, 골프장, 룸살롱. 수많은 지출 내역 사이사이에 매달 25일마다 빠짐없이 이체된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받는 사람 최미자. 금액 300만 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최미자? 제 기억 속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친척도 아니고 거래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지인이면 매달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꼬박꼬박 보낼 리가 없었습니다. 생활비 한 푼 안 주던 인간이 낯선 여자에게는 매달 월급 주듯 돈을 상납하고 있었던 겁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최미자라는 여자가 남편의 16억을 함께 갉아먹고 있는 공범이자 내연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단순히 돈만 숨긴 게 아니라 여자가 껴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저는 식당으로 가는 대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은행으로 가주세요. 남편이 거래하는 그 은행 VIP 창구에 가서 제가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고 대출 상담을 핑계로 정보를 좀 캐내야겠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그리고 최미자. 두 연놈들이 그동안 내 돈으로 얼마나 호의호식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제 등짝을 때렸습니다. 제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밴 낡은 티셔츠에 시장표 몸빼 바지. 은행 청원 경찰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기표 뽑는 기계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창구로 직행했습니다. 저기요. 제 남편이 여기 VIP라는데 대출 상담 좀 받으러 왔어요. 하지만 창구 직원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금융실명제 때문에 조회 자체가 안 되세요. 위임장 가져오셨나요?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이라는 게 참 야속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돈 앞에서는 완벽한 남남이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은행 로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자 씨, 기분이 그렇게 좋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제 남편 김철수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입구 쪽에 있는 화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사이로 들어오는 두 남녀를 훔쳐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던져줬던 그 비싼 점퍼를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바른 채 으스대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콧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 차 바꿔주면 진짜 오빠 말 잘 들을게. 응, 그깟 차가 문제냐? 오빠 통장에 돈 썩어 나는 거 알지? 벤츠건 포르쉐건 다 골라.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뻔뻔한 허세에 제 눈앞이 하얗게 번져갔습니다. 집에서는 돈 10,000원이 없어서 저한테 파스값을 구걸하던 인간이 낯선 여자 앞에서는 재벌 회장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김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쪽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점장의 안내를 받으며 VIP 룸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저를 경멸하듯 쳐다봤던 청원 경찰이 남편에게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화분 뒤에 숨어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관절이 닳아 없어지도록 일해서 먹여 살렸더니 그 고열을 빨아 저 여자 차를 사주러 왔구나. 저 여자가 바로 최미자였구나. 지금 당장 뛰쳐나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운 바닥을 움켜쥐며 다시 한번 참아냈습니다. 지금 난동을 피워봤자 저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고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전현이 탄다는 그 차, 그리고 두 연놈이 드나드는 아지트. 그걸 알아내야만 저들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VIP 룸에서 희희낙낙거리는 동안 저는 은행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고 대기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터기는 계속 켜두시고요. 네. 누굴 기다리시는데요? 잡아야 할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있어서요. 제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는지 택시 기사님은 흠칫 놀라며 아무 말 없이 시동을 켜두었습니다. 잠시 후 은행 주차장에서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운전석에는 남편이, 조수석에는 그 붉은 원피스의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저 차예요. 저 차 놓치지 말고 바짝 쫓아가 주세요. 제 다급한 목소리에 택시 기사님은 말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앞서가는 외제차 꽁무니만 보며 달린 지 20분이 지났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낡은 주택가를 지나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깔끔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성은 아니었지만 조경이 잘 된 최신식 아파트였습니다. 정문 차단기가 열리고 남편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손님, 외부 차량은 더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죠? 저는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요금함에 구겨 넣고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잔돈은 됐어요.
저는 입주민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다른 차 뒤를 쫓아 재빨리 차단기 밑을 통과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LED 조명이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저희 집 주차장은 어두침침해서 밤마다 무서웠는데 이곳은 딴 세상 같았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익숙한 차가 주차 라인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동시에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자기야, 나 마트 들러서 와인 사올 걸 그랬나? 빨간 원피스의 최미자가 남편의 팔에 찰싹 달라붙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괜찮아. 집에 많잖아. 들어가서 시원하게 한잔하자. 남편은 킬킬거리며 최미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역겨운 광경을 보니 위산이 역류해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마트떨이 코너에서 1,000원짜리 콩나물 쌀 때도 손을 떨었는데 저 인간들은 와인 타령이라니요.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분노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들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들이 몇 층으로 가는지 정확한 호수를 알아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남편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 현관을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문이 닫히기 직전 닫힘 버튼을 누르는 남편의 손가락을 볼 수 있었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표시창의 숫자가 15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단순히 놀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 그리고 집에 많다는 대화. 이곳이 바로 그 16억 원 중 일부로 마련한 그들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곰팡이 핀 낡은 빌라에서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가장이란 작자는 로또 당첨금을 들고 나와 새 아파트에 딴 살림을 차리고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신발을 신고 비상구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15층. 제 무릎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오늘 저 문 앞까지 걸어 올라가야겠습니다. 가서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문패에 적힌 호수와 택배 상자에 적힌 이름까지 카메라에 담아와야겠습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저 인간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길 수 있을 테니까요. 어두컴컴한 비상계단을 오르며 저는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기다려라, 김철수. 내가 누리는 그 안락한 천국, 내가 지옥 불구덩이로 만들어줄 테니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남편에 대한 증오를 지팡이 삼아 마침내 15층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방금 엘리베이터가 멈췄던 방향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1501호, 1502호. 그리고 복도 끝집 1503호. 문 안쪽에서 희미하게 TV 소리와 사람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방음이 잘 된 문이었지만 남편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뚫고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야, 그 곰팡이 냄새 나는 집에는 언제까지 들어갈 거야? 그냥 확 이혼하고 여기서 살자니까. 여자의 투정 섞인 목소리에 남편이 달래듯 대답했습니다. 야, 조금만 참아. 지금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다 뭐다 해서 골치 아파. 내가 그 여편네 안심시켜 놓고 남은 돈 세탁할 때까지만 기다려. 응. 아유, 냄새나는 식당 여편네 비 맞추느라 나도 힘들다. 힘들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바람만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인간은 철저하게 저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15년 동안 그 빚더미 속에서 냄새나는 식당 주방에서 자기를 먹여 살린 조강지처를 고작 냄새나는 식당 여편네 취급하며 돈을 빼돌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목소리,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법정에서 틀어주마. 녹음이 돌아가는 동안 제 눈에 현관문 앞에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 바구니가 들어왔습니다. 분리수거 날인지 택배 상자와 영수증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 놓인 택배 송장. 받는 분 최미자 품명 최신형 로봇 청소기 가격 150만 원. 저는 허리가 끊어져라 빗자루질을 하는데 저녀는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었군요. 더 깊숙이 뒤지자 구겨진 백화점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여성 핸드백 500만 원, 호텔 뷔페 2인 30만 원, 피부과 시술 200만 원. 날짜를 보니 제가 손목 치료비 5만 원이 아까워서 병원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관절을 팔아번 돈으로 전연 피부를 가꿔주고 있었구나. 저는 택배 송장과 영수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관리비 고지서까지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도.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저는 챙길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다시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내려가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슬퍼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증거들로 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식당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증거 찾았습니다. 아주 확실한 걸로요. 이제 제 돈 16억, 아니 위자료까지 합쳐서 20억으로 받아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책상 위에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전리품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녹음 파일, 백화점 영수증, 그리고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적힌 관리비 고지서 사진까지. 증거를 훑어보던 변호사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면 저쪽에서 발뺌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였습니다. 그 인간이 눈치채고 돈을 빼돌리기 전에 모든 자산을 꽁꽁 묶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가압류 신청해 주세요.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그 16억 들어있는 통장, 그년이랑 사는 오피스텔 보증금, 그리고 그 외제차까지 놈이 숨도 못 쉬게 꽉 조여주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마트에 들러 가장 비싼 한우 등심을 샀습니다. 물론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피 튀기는 전쟁을 앞두고 저 자신에게 주는 체력 보충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고기를 굽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질 때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이게 무슨 냄새야? 오늘 누구 생일이야?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식탁을 보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풀떼기만 주더니 웬일로 한우를 다 샀어? 당신 로또라도 맞았어? 제 속도 모르고 농담을 던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네, 맞아요. 로또. 당신이라는 썩은 로또를 이제 곧 버릴 거니까 나한테는 그게 진짜 로또 당첨 아니겠어요? 그냥 당신 요즘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많이 먹어요. 아이고,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잘 먹을게. 남편은 젓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고기를 집어 먹었습니다. 입가에 기름을 묻혀가며 쩝쩝거리는 꼴이 마치 돼지 같았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둬라. 그게 내가 이 집에서 내 손으로 차려준 밥을 먹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 목구멍으로 고기가 넘어가는지 가시가 넘어가는지 모르게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배를 두드리며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저는 말없이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과도를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평화도 오늘 밤이면 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법원에서 보낸 아름다운 등기 우편이 남편의 직장과 내연녀 최미자의 오피스텔로 동시에 날아갈 겁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당신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저는 TV를 보며 낄낄거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기대해, 김철수. 내일 아침 내 인생 최악의 모닝콜이 울릴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오늘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제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남편. 저는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아주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숨이 넘어갈 듯 씩씩거리며 왜 카드가 안 긁히냐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내연녀와 브런치를 먹으러 갔다가 결제가 안 돼서 망신을 당했을 겁니다. 저는 흥분해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를 감상하듯 듣고만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가압류 통보를 받은 모양인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묶였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며 아주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 이제 알았어? 생각보다 연락이 좀 늦었네. 남편은 제 태도에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로또 1등 16억 그리고 송도 오피스텔의 최미자까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또박또박 읊어주었습니다. 순간 수화기 너머로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덜덜 떨리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아마 귀신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오해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등골을 빼먹으며 내연녀와 펜트하우스 놀이를 할 때 저는 15년 동안 설거지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횡령 고소장까지 접수했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다급해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지만 그 비굴한 목소리는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오해? 법정 가서 판사님한테 실컷 떠들어봐. 끊어.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묵은 채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 주방 이모님들이 무슨 일이냐며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고무장갑을 다시 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묵은 쓰레기 하나 치웠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한 승리의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현관문이 부서질 듯 쿵쿵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돈줄이 끊긴 김철수가 헐레벌떡 집으로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문 열어. 박선자, 나야, 남편. 문 좀 열어보라고. 복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월패드 앞으로 다가가 인터컴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남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기름을 발라 넘겼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낯빛은 흙빛이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왜 왔어? 그 좋은 새 아파트 가서 자지 않고.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카메라에 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15년 산정이 있잖아. 정이란 단어가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다니 기가 찼습니다. 제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돈이 묶이자마자 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싸둔 짐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
가방을 복도 밖으로 툭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명품 점퍼 대신 그가 평소 집에서 입던 목 늘어난 러닝 셔츠와 구멍난 양말 쪼가리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가져가. 내 진짜 짐이야. 그리고 이혼 서류는 법원으로 보냈으니까 거기서 봐.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제가 문을 닫으려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문틈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의 주머니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통장이 가압류되고 카드가 정지됐다는 소식을 들은 내연녀 최미자가 가차없이 이별 통보를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16억이라는 돈방석이 사라지자 그들이 말하던 사랑도 연기처럼 흩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복도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를 잃고 돈을 잃고 믿었던 내연녀에게마저 버림받은 남편.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억대의 위자료 빚과 차가운 감옥행 열차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참한 꼴을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닫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드디어 지루했던 법정 싸움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판사님의 판결봉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 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로또 당첨금을 은닉하고 탕진한 점을 인정하여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저에게 분할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16억 중 내연녀와 흥청망청 쓰고 남은 돈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명목으로 제 통장에 고스란히 꽂혔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재판이 끝나자마자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으로 나앉았습니다. 믿었던 내연녀 최미자는 남편이 몰래 사줬던 명품들을 중고로 다 팔아치우고 이미 해외로 도주해버린 뒤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50이 넘은 나이에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구하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평생 제 등골을 빼먹으며 왕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야 진짜 노동의 쓴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소식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도려낸 썩은 살점일 뿐이니까요.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가장 먼저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퉁퉁 부었던 손목과 무릎 수술을 받고 난생 처음 비싼 보약도 지어 먹었습니다. 지긋지긋하던 관절통이 사라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제 이름을 건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사장 박선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김치 담가놨어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들리는 맑은 풍경 소리가 저를 반겨줍니다.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제 인생의 봄날은 지금부터입니다. 남편이 던져준 5만 원에 눈물 흘리던 박선자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스스로 번 돈으로 저를 위해 꽃을 사고 맛있는 밥을 사 먹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썩은 동아줄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만을 위한 진짜 꽃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 채널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